60년 전 아버지는 제주도 귤밭을 막내에게만 남겼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단 한 평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네 형제는 막내를 가족에서 지웠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제삿날에도, 형제의 결혼식에도 막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편지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의 낡은 돌집을 허물던 중 벽 사이에서 녹슨 철제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과 빛바랜 흑백 사진, 녹슨 군번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안고 간 비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형제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24년 겨울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를 따라 낡은 경운기가 느릿느릿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용주는 올해 78이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제주 겨울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철거업체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서쪽 벽 허무는데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쇠 상자 같은 건데 일부러 넣어둔 것 같아요.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주는 아무 말 없이 경운기를 돌렸습니다. 귤밭 사이 좁은 흙길을 달릴 때마다 익은 감귤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60년 동안 이 냄새가 그의 아침이었고 저녁이었고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내 수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 냄새만이 온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귤밭 끝자락에 아버지가 지은 돌집이 서 있었습니다. 서쪽 벽이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포클레인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인부 3명이 벽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 사이에서 검은 철제 상자가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녹이 두텁게 쓸어 손이 닿으면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용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끝에서 녹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인부가 건넨 드라이버로 뚜껑 틈을 벌리자 습기에 절은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슨 군번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먹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세월에 번져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삐뚤빼뚤하지만 한 획 한 획 힘을 주어 쓴 글씨체.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6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이 벽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2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였습니다. 젊고 단단했던 시절의 아버지. 그런데 옆의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코와 이마가 닮았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51년 여름. 형님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군번줄을 손톱으로 긁어내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김용철. 아버지 이름은 김용수였습니다. 김용철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주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것을 벽 속에 숨겼을까? 김용철은 누구일까? 용주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큰형 김용식.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누구요? 늙었지만 분명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저 용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닷바람이 용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형이 끊을까 봐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편지가 나왔습니다. 돌집 벽 속에서. 군번줄이랑 사진도 같이 형님도 오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전화가 끊겼습니다. 용준은 상자를 안은 채 무너진 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60년 전. 1964년 가을. 제주 한림의 초가집 마당에 상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용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국화 냄새와 향 연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큰아들 용식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35, 넓은 어깨에 억센 체격.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장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용태. 셋째 용환이 나란히 서 있었고 맨 끝에 18살 막내 용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용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동안 감나무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용식이 유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논 새 맞이기는 용식에게, 밭두 맞이기는 용태에게, 어서는 용환에게.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용식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쪽 귤밭과 돌집은 전부 용준에게 준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나의 뜻이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귤밭은 아버지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귤밭은 금밭이라 불렸습니다. 용식이 유언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한테 귤밭을 전부. 용태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쓴 거 맞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용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남한테도 안 주고 막내한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 따르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 물이 흔들렸습니다. 용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형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들은 적 없습니다. 용식이 유언장을 구겨 쥐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모른다고? 아버지한테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귤밭이 얼마짜린 줄 알아? 우리 셋이 피땀 흘려 일한 밭이야. 용태가 용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용준의 상복깃이 찢어졌습니다. 용환이 그 뒤에서 용준의 등을 밀었습니다. 18살 소년이 마당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돌에 부딪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용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이 아이한테 그러지 마라. 용식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놓인 찻잔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국화 꽃잎이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용식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넌 형제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6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형들은 떠났습니다. 용식은 서울로, 용태는 부산으로, 용환은 목포로.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국화를 치우는 것도,
상여를 돌려보내는 것도, 빈소를 걷는 것도 모두 용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튿날 아침, 용준의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빛바랜 남색 보자기.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이거 잘 간직해라. 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거야? 용준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보자기였습니다. 무엇을 쌌던 것인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것처럼 조용히. 새벽에. 혼자. 용준은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18살. 제주 귤밭 위의 돌집. 바닷바람. 그리고 빈 보자기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큰형 용식의 집에 전화하자 형수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는 큰아들이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선 갈 사람 없어요? 귤밭 받아간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용태에게도, 셋째 용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용준은 혼자 치렀습니다. 마을 이장이 와서 도와주었고, 옆집 할머니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형들의 화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형제분들은 안 오시나요? 용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 맛만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 어머니의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보자기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과 빨래 비누가 섞인 냄새. 코끝이 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준은 귤밭에 나갔습니다. 귤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아버지의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만 이 밭을 주셨습니까? 형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바람만 불었습니다. 귤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용준은 호주머니에 보자기를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보자기는 항상 그의 호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빨래를 해서 다시 접어넣고 다르면 가장자리를 꿰매고 그렇게 60년을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면 보자기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빈 보자기 위로 달빛이 내렸습니다. 보자기는 아무것도 감싸고 있지 않았지만 용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귤밭 위로 흘렀습니다. 용준은 혼자 땅을 갈았습니다. 봄에는 꽃을 가꾸고 여름에는 풀을 베고 가을에는 귤을 땄습니다. 겨울에는 나무에 짚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습니다. 25에 마을의 수님이를 만났습니다. 수님은 해녀의 딸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여자였습니다. 용준이 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시집을 왔습니다. 식구가 없으면 내가 식구하면 되지요. 수님은 귤밭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해 질려까지 나란히 귤을 땄습니다. 저녁이면 돌집 부엌에서 수님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찻잔으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금이 간 찻잔이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딸 수현이가 태어났습니다. 용주는 아이를 안고 귤밭을 걸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가꾼 밭이란다. 이 나무들이 다 할아버지 손이 닿은 거야? 아이는 감귤 하나를 움켜쥐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쓰러진 것은 수현이가 7살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해 겨울, 수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용주는 수님이 손을 잡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수님이 손은 해녀 어머니를 닮아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그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용주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살 딸과 함께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큰아버지네 안 가요? 사촌들은 어디 있어요? 용주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둘이면 되는 거야?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금이 간 찻잔에서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수현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올라오세요. 제주에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귤나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 땅. 하지만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땅. 이 땅을 지키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수님이 위패 앞에 귤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찻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금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요. 둘째 형은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귤이나 따고 있습니다. 찻잔 속 술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쳐마 끝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귤나무도 늙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 중 살아남은 것은 3그루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태풍에 쓰러지거나 병이 들어 베어야 했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제주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내렸습니다. 김용식 85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 용환이 있었습니다. 79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용태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막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식의 아들이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실 겁니까? 그 사람이랑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용식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쳐. 아버지 유언이 나왔는데 안 갈 수가 있어? 택시를 타고 한림까지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귤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60년 전에도 이 풍경이었습니다. 귤밭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늙었습니다. 용준의 집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돌담 너머로 감귤 나무가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용준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굽은 등, 주름 가득한 얼굴. 용식은 용준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버지와 다른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60년 만에 다시 본 막내의 얼굴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용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 앞에서 여전히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78인데도 18대 맞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의 손이 올라오면 반사적으로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좁은 거실에 세 형제가 앉았습니다. 용준이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금이 간 찻잔. 60년 전 아버지가 쓰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용식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찻잔. 아버지 거 아니야? 네. 금이 가서 매번 물이 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용환이 휠체어에서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녹슨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흑백 사진, 군번줄. 거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용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열어봤냐? 아닙니다. 형님들 오시면 같이 읽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용식은 용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마주한 눈이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눈이 이제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용식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읽읍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용식이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5의 손. 검버섯이 핀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접힌 종이 3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한지. 먹으로 쓴 아버지의 글씨. 용식이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찻잔 속 보리차 수면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용식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혼자 안고 가려 했으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 글을 남긴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의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형이 있었다. 김용철. 나보다 3살 위. 어려서부터 나를 업어 키운 형이었다. 우리는 이 제주 땅에서 함께 자랐다. 1950년 전쟁이 터졌다. 형과 나는 함께 입대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는 같은 소대에 배치되었다. 용환이 흑백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는 두 남자. 아버지와 그 옆에 남자. 이 사람이 아버지 형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그 전투에서 나를 살려주었다. 적의 포격이 쏟아질 때 형이 나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섰다. 형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살았고 형은 죽었다. 용식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읽었습니다. 형이 죽기 전 나에게 부탁했다. 집에 가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아내는 해산 직후 몸이 좋지 않다고. 아이를 부탁한다고. 형이 죽고 3달 뒤. 형수님도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형님의 아들을 데려왔다. 내 아이로 키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만 이야기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용준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용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용식이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용준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너는 내 피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남의 자식으로 여긴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귤밭을 남기는 것은 편애가 아니다. 이 땅은 원래 내 친아버지, 형님의 것이었다. 형님이 전쟁 가기 전 모아둔 돈으로 이 땅을 사셨다. 나는 그것을 대신 지켜왔을 뿐이다. 이제 내게 돌려주는 것이다.
군번줄이 탁자 위에서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김용철. 용준의 친아버지. 용준은 군번줄을 집어 들었습니다. 녹 사이로 드러난 이름. 김용철. 자신의 피를 나눈 사람의 이름을 78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군번줄의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심장까지 내려갔습니다. 용식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님에게 진 빚을 갚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목숨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땅으로 갚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용식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85의 장남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울음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60년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막내를 미워했습니다. 6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막내만 편애하느냐고. 왜 장남인 자신은 외면하느냐고. 그 모든 분노가 오해였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용화는 휠체어에서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용태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형. 용태는 죽기 전에도 막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미워하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용태 형은 모르고 갔구나. 용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용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8년 동안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용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용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남색 보자기. 60년 동안 품고 다닌 빈 보자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보자기. 그런데 이 보자기가 어머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용준에게 주는 보자기는 형수님이 용준을 싸서 나에게 건넨 것이다. 형수님의 마지막 물건이다. 이 보자기는 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용준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손때와 세월에 닳아 얇아진 천. 60년 동안 이것을 품고 다닌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의 온기를. 용식이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용준아. 아니. 형님 아들.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60년을 내한테. 용준이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도, 미워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 형제는 좁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귤밭 사이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용준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감귤 향이 코끝을 적셨습니다. 용준은 귤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김용철이 사려고 했던 땅. 가족을 위해 마련했지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그 땅 위에서 용준은 6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용준은 군번줄을 꺼내 가슴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쇠가 심장 위에 닿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분 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귤나무 잎 사이로 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보자기를 바람에 펼쳤습니다.
60년 동안 비어있던 보자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돌아서니 형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식이 팔을 벌렸습니다. 용주는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60년의 거리가 한 발자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자국이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래 걸린 한 걸음이었습니다.